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 골목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뿌연 김 사이로 청년이 뚝배기를 내려놓았죠. 그 남자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5년 전 거울 속 자기 얼굴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청년이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연아, 여기 그릇 좀 가져가. 남자의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릇을 건네는 여자. 희끗해진 머리카락, 굽은 어깨. 그런데 옆모습이 보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25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정우는 50살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회장이었어요. 업계에서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그는 그냥 잠 못 드는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에 섰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이 멀리 보였죠. 요즘 들어 부쩍 잠이 없어졌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쌓인 무언가 탓인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오늘따라 유독 답답했죠. 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벽에는 혼자이고 싶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 도심 외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리고 싶었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 낯선 동네가 나왔어요. 오래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켜진 가게들이 보였죠. 생선 트럭이 지나가고 고무대야를 나르는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해장국 생각이 났죠. 술을 마신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국물이 당겼어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원조 시장 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약간 그을린 피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국밥집 안은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새벽 경매를 마친 상인들, 야간 근무를 끝낸 노동자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먹고 있었죠. 정우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바랜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은 닳아서 반들반들했죠. 뭐 드릴까요? 청년이 다가왔어요. 정우는 메뉴판을 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청년의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낯익은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님? 네. 국밥 하나요. 순대 넣어 드릴까요? 그냥 주세요. 청년이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왜 저렇게 낯익을까? 어디서 봤을까? 정우는 머리를 극적였죠. 요즘 만난 사람 중에 저런 얼굴은 없었어요.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선이 가는 걸까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아, 여기 반찬 좀 가져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청년의 이름인 것 같았죠. 정우는 습관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반찬 그릇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묶은 머리카락, 굽은 어깨, 낡은 앞치마. 새벽부터 일하느라 지쳐 보였죠. 정우는 무심코 시선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국밥을 가져왔어요.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빈 테이블을 닦으려고 행주를 들고 나온 거였죠. 정우는 국물을 뜨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얼어붙었죠. 정우는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콧날, 그 턱선, 그 눈매. 25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박순영.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정우는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녀가 여기 있는 거죠? 손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우는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또 한 번 숨이 막혔어요. 청년의 얼굴이 왜 낯익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건 순영을 닮은 게 아니었어요. 25년 전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아니, 괜찮아. 청년이 떨어진 숟가락을 주었어요. 새 숟가락을 가져다 주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웃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 미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짓던 미소와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미소, 자신도 모르게 지을 때가 있는 미소. 그 유전자가 저 청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대 중반 청년. 25년 전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죠. 설마요. 천천히 드세요. 청년이 돌아갔어요. 정우는 국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자꾸 주방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순영은 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 지친 어깨. 그녀는 25년간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왜 여기서 새벽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결국 일어섰어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국밥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그리고 도망치듯 국밥집을 빠져나왔어요. 시장 골목에 서서 정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야 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영,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25년 전이었어요.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죠.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들른 새벽 국밥집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닮은 25살 청년도요. 정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죠. 2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외투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청년의 얼굴과 순영의 옆모습만 맴돌았죠. 돌아가야 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국밥집 쪽을 돌아봤죠. 저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정우는 결국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새벽 국밥집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순영의 옆모습, 청년의 얼굴. 정우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았다가 내던지기를 반복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어제 국밥집을 나온 지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까요? 정우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25년 전, 그때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25, 순영이 24이었어요. 둘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죠. 순영은 미술을 전공했고 정우는 경영학과였습니다.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순영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여자였어요. 털털하면서도 다정했죠. 정우는 그런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1년을 사귀고 졸업을 앞두고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평생 함께하자. 정우가 먼저 말했죠. 순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얼마 뒤 순영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결혼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생겼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걱정 마, 결혼해서 잘 살자. 정우는 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내가 설득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정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은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잖아.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는 안 돼. 순영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순영을 키웠어요. 부유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신분이 안 맞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정우는 반항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아버지, 순영이가 임신했어요. 제 아이예요. 책임져야죠.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임신까지 했어? 이 멍청한 놈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겠습니다.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며칠간 친구 집을 전전했죠. 순영에게 걱정 마, 내가 설득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끝났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애는 낙태 비용 받고 떠났어.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영이 그럴 리 없었어요. 자기 아이를 지우고 돈을 받고 떠나다니. 그건 정우가 아는 순영이 아니었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 합의서 있어. 아버지는 합의서라며 서류를 내밀었죠. 정우는 서류를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 마라. 아버지, 그게 무슨. 넌 몰라도 돼. 그냥 잊어.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순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는 끊겨 있었고 자취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영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구멍가게도 문을 닫았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낙태 비용을 받고 떠난 걸까요? 정말 아이를 지운 걸까요? 정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순영은 연락이 안 됐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죠. 주변 사람들은 부잣집 도련님한테 한탕 치려다 돈 받고 간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정우는 포기했어요. 아버지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32의 중매로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내와는 큰 문제 없이 살았지만 깊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함께하는 관계였죠. 순영은 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도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꿈에서 그녀를 봤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웃던 얼굴. 깨고 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5년 만에 그녀를 봤어요. 새벽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 모습은 지쳐 보였고 어깨는 굽어 있었죠.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청년. 20대 중반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은 얼굴. 정우는 서재 책상에 이마를 대고 신음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말했죠. 낙태 비용을 받고 떠났다고. 아이를 지웠다고. 그런데 왜 저 청년이 있는 걸까요? 25년 전 임신했던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영이 떠난 뒤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 있죠.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거야. 그 청년이 자신과 닮아 보인 건 착각일 뿐이에요. 새벽이라 어두웠고 당황해서 제대로 못 본 거죠.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닮을 리가 없잖아요. 정우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짓던 미소와 똑같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요. 정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정우는 그렇게 믿어왔죠. 근데 그 합의서 제대로 읽어봤나요? 정우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지 못했죠. 그냥 아버지 말만 따랐습니다. 정말 순영의 서명이 있었을까요? 정말 낙태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의심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죠. 그냥 잊자. 모른 척하자.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 청년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 순영이 왜 거기서 일하는지 알 바도 아니에요. 25년 전에 끝난 인연이에요. 정우는 서재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죠. 만약, 정말 만약에 아버지가 진실을 숨긴 거라면요. 순영이 낙태를 하지 않은 거라면요. 그러면 저 청년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순영이 돈을 받고 간 거예요. 아이도 지웠고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게 아니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은 뭐가 되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온 자신은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비서에게 몸이 안 좋다고 연락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죠.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TV를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왔죠. 자꾸 국밥집 생각만 났습니다. 다시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나? 정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르는 게 낫다고 속삭였죠. 어쩌면 자신이 두려운 건 진실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두려운 거였죠. 저녁이 되어서야 정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25년, 사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순영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정우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대로 묻어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각 국밥집에서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박순영은 49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했죠. 11시간.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였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거지, 반찬 준비, 테이블 정리, 바닥 청소. 한 가지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렸죠. 순영은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움직였어요. 순영 씨, 내일도 나와야 해. 사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 6일 근무였죠. 쉬는 날은 일요일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장 기분에 따라 취소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급 좀 깎아야겠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네. 순영은 놀라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만 있어? 그럼 관둬. 일할 사람 많아.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없을 리 없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월급은 150만 원.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죠. 하지만 순영은 따질 수 없었습니다. 나이 많고 학력 없고 경력도 변변찮은 여자를 써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었어요. 순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죠. 건초염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손가락을 구부리면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언젠가 이 손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순영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허리도 문제였어요. 디스크가 3군데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을 자다가도 통증에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쉴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가 있으니까요. 순영은 식당 뒷문으로 나왔어요. 골목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박도연.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죠. 엄마, 다리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충분히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도연은 3중 알바를 뛰고 있었어요. 새벽에는 이 국밥집에서 서빙을 했죠. 낮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죠. 오토바이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무릎이 찢어졌죠.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도연은 안 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집에서 소독약 바르고 붕대 감고 다음 날 또 배달을 나갔어요. 25살 청년의 삶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볼은 푹 꺼져 있었죠. 입술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배달 몇 건 했어? 23건. 많이 했네. 힘들었겠다. 괜찮아, 엄마. 도연이 웃었어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순영은 알고 있었죠. 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둘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길가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죠. 고양이 한 마리가 봉투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집은 시장 뒷골목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마저도 빠듯했죠.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죠. 바깥에서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창피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죠. 순영은 문을 열며 한숨을 삼켰어요. 25년. 사반세기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5년 전 순영은 임신한 채 쫓겨났어요. 정우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했죠.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영은 두려웠어요.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봐요. 친정 어머니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비를 댈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혼자였습니다. 24, 임신 8개월 차에 천외고아가 된 거였죠. 순영은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임산부가 찜질방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 배 좀 봐. 남편도 없나 봐. 순영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어요. 출산이 임박하자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도연이를 낳았죠.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순영은 잊을 수 없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순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아이 분유가, 기저귀가, 어린이집비, 나중에는 학용품비, 급식비, 학원비. 순영은 자신에게 쓰는 돈은 없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도연이 먹고 남은 것만 먹었죠. 새 옷은 10년 넘게 사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외투도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거였습니다. 병원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도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수학여행을 못 보냈습니다. 20만 원이 없었거든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괜찮아, 엄마하고 웃었죠. 그 웃음이 순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도연이가 알바를 시작했죠. 순영은 말렸습니다. 공부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도연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나도 도울게. 그때부터 도연이는 어른이 됐습니다.
17살에요. 아이가 아이이기를 포기한 거였죠. 순영은 그게 가장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것. 또래 아이들이 놀고 연애하고 꿈을 꿀 때 도연이는 새벽 배달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근을 했죠.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보탰어요. 아들에게 빚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엄마 밥 먹었어? 도연이가 물었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오늘 아침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설거지가 밀려서 밥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뭐 먹었는데? 국밥 먹었어. 남은 거. 진짜? 도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순영은 괜히 웃었습니다. 들킨 것 같았죠. 도연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계란 2개, 시든 파, 유통기한 지난 두부가 전부였어요. 냉동실에는 얼음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약은 먹었어?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통제가 떨어진 지 3일째였습니다. 약값이 없었죠. 이번 달 월세가 밀려서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이번에 안 내면 나가라고 했거든요. 도연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가 사올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 왜 말 안 해? 도연아, 진통제 얼마야? 10,000원이면 되지. 내가 살게. 순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5살 손이 아니었죠. 노동으로 망가진 손이었어요. 손톱은 깨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 돈은 너한테 써.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잖아. 그건 천천히 갚으면 돼. 도연아, 엄마 말 들어. 순영은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도연이가 더 힘들어하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순영은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순영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너한테 이런 삶을 물려줘서. 순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25년. 사반세기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에 가고 11시간을 일하고 다 쓰러져가는 몸을 끌고 집에 와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 얼굴 보며 억지로 웃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순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건 딱 하나였어요.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 도연이를 위해서. 순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계란 2개를 꺼냈어요. 이걸로 도연이 저녁을 해줘야 했죠. 자신은 내일 아침까지 굶으면 됐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결제를 했죠. 임원들 앞에서 평소처럼 지시를 내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자리에 없었죠. 자꾸 국밥집 생각이 났어요. 순영의 옆모습, 청년의 얼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해지곤 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맞았지만 이유는 달랐죠. 꿈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새벽에 깨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은 그 얼굴.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보기로요. 한 번만 더 보면 확실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새벽 5시 정우는 다시 그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생선 트럭이 지나가고 채소를 나르는 상인들이 보였어요. 정우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조 시장 국밥. 그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50살 먹은 재벌 회장이 국밥집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니 우스운 일이었어요.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연이었어요. 며칠 전과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도연이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정우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 어깨 너비, 뒷목의 선. 자세히 보니 더 익숙하게 느껴졌죠.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순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5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거겠죠.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서서 설거지하고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부어도 쉬지 못하고 그 세월이 저 굽은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보기 힘들었거든요. 잠시 후 도연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정우는 일부러 천천히 먹었어요.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청년을 더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바쁘게 움직였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고 손놀림이 빨랐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어요. 정우는 청년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20대 중반, 또렷한 이목구비, 약간 그을린 피부, 눈매가 특히 눈에 들어왔죠.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해봐도 비슷했어요. 그때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의 주문을 적으면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펜을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정우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저 버릇, 자신도 모르게 하는 버릇이었죠. 뭔가 생각할 때 코를 찡긋거리는 습관. 어릴 때부터 있던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 아버지랑 똑같다고 했던 그 버릇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자신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저 청년에게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국밥 국물을 떠먹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흘릴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도연이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손을 모으는 자세.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목 뒤가 보였어요. 왼쪽 목 뒤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었어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점은 우리 집안 남자들한테 다 있어라고 했었죠. 할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요. 유전이었어요. 한씨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점. 그게 저 청년의 목 뒤에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국밥 숟가락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다가왔어요. 손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정우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국물 더 드릴까요? 해장에 좋은데. 괜찮아, 고마워. 도연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미소였죠. 자신의 어머니 한명자가 젊었을 때 짓던 그 미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가족 앨범에서 수없이 본 그 미소가 저 청년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코를 찡긋거리는 습관, 목 뒤의 점, 어머니와 닮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인 얼굴. 정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도연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카드 같은 것이었죠. 정우가 가까이 있어서 먼저 주었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생년월일이요. 정우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됐어요. 12월, 25년 전 겨울. 정확히 자신이 순영과 헤어진 지 9달 뒤였습니다.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시기가 비슷했죠. 순영이 그때 임신 초기였으니까 9달 뒤면 출산 시기가 맞았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신분증을 받아갔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에 서서 정우는 또 한 번 담벼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목 뒤에 점, 코를 찡긋거리는 습관, 어머니와 닮은 미소, 25년 전 겨울에 태어난 아이.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게 겹칠 수 있을까요? 전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죠. 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순영은 낙태를 하지 않은 걸까요? 저 청년이 정말 자신의 핏줄인 걸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서재로 갔어요. 책장 맨 윗칸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20년 넘게 꺼내보지 않은 앨범이었어요. 정우는 손을 뻗어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명절 때 찍은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죠.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건강했고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25살의 자신. 지금 도연과 같은 나이였죠.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 입, 턱선. 그리고 웃는 표정.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본 도연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눈 모양이 같았습니다. 코의 높이도 비슷했죠. 턱선의 각도, 이마의 넓이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면 할수록 닮은 점이 많았어요. 판박이었습니다. 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죠. 정우는 앨범을 덮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만약, 정말 만약에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거잖아요.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힘들게 새벽부터 알바를 뛰고 학비를 벌고 어른 노릇을 하면서요.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편하게 살았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서 부족함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죠. 그 시간 동안 저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며 엄마를 돌봤어요.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갚을 수는 있는 걸까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에게는 아직 25년 전의 밤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우는 국밥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죠. 새벽에 가기도 하고 점심때 가기도 했어요. 도연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번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키고 천천히 먹으며 청년을 지켜봤죠. 정우는 점점 의심이 깊어졌어요. 저 청년은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더 두려워졌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25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요? 아들이 고생하는 동안, 순영이 힘들게 사는 동안 자신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서 부족함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요.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모르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정우는 결심했어요. 조사를 시작하기로요. 25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은 20년 넘게 정우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회사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맡겨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들어와, 문 닫고. 김 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회장님? 실장,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말씀하십시오. 25년 전 일을 조사해줬으면 해. 김 실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25년 전이라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 여자친구였지. 결혼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김 실장은 묵묵히 들었어요. 정우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가 그랬어. 그 여자가 낙태 비용 받고 떠났다고. 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줘. 정우가 김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낙태 기록이 있는지, 그 여자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다 알아봐줘.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고마워. 이건 자네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물론입니다. 김 실장이 나갔어요. 정우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김 실장이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정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김 실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낙태 기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25년 전 박순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낙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없다고? 네, 서울 및 수도권 병원, 산부인과 의원까지 전부 조회했습니다. 낙태 시술 기록이 없어요. 정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죠. 대신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5년 전 12월 충청남도 소재 무료진료소에서 박순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출산? 네, 남아였습니다. 출생신고서도 확인했는데 아버지라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출산을 한 거였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현재 25살이고 박도연이라는 이름이에요. 박도연. 국밥집에서 본 그 청년이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더 있어? 네, 박순영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언제? 박순영 씨가 쫓겨난 직후입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순영은 혼자였던 거였습니다. 임신한 채로 의지할 곳 없이. 그 후 박순영 씨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무료진료소에서 출산했습니다. 이후 공장, 식당, 청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25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사셨더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5년. 사반세기 동안 순영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편하게 살았죠. 고마워, 실장. 이건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갔어요.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 있었죠. 아버지 란이 비어있는 게 눈에 박혔어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2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자신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죠. 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럼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요양원을 찾았어요. 어머니 한명자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요양원이었죠. 정우가 직접 고른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날에는 정우를 알아봤고 나쁜 날에는 낯선 사람 취급을 했죠. 어머니. 정우가 병실에 들어섰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죠. 어머니, 저예요. 정우요. 한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시죠? 오늘은 나쁜 날이었어요.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죠. 어머니, 저 정우예요. 아들이요. 아들. 명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듯 했죠. 어머니, 순영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순영? 네, 박순영이요. 25년 전에 명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흐릿하던 눈에 뭔가 스치는 게 보였죠. 순영이. 네, 순영이요. 기억나세요?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예쁜 아이였어. 정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영이. 애기요? 애기가 어떻게 됐어요? 미안해. 미안해. 명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영이. 애기. 미안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눈이 풀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치매 증상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정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우요. 정우? 모르는데.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 미안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온 정우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정민, 4살 아래 동생이었죠. 그룹 계열사 중 하나를 맡고 있었어요. 형, 무슨 일이야? 정민아, 시간 돼?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응, 저녁에 괜찮아. 저녁 7시, 둘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정민은 형의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네. 정민아, 25년 전 일 기억나? 25년 전? 내가 21살 때? 응, 그때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 있었잖아. 정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순영 씨? 그때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잖아. 기억나? 응, 그때 집안이 난리였지. 형이 집 나가고 아버지가 화나서 고함 지르고 정민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그때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냐니? 정우가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순영이를 쫓아냈어. 그리고 나한테는 낙태 비용 받고 떠났다고 거짓말했어.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순영이는 낙태 안 했어. 아이를 낳았어. 내 아이를. 정민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 그게 무슨... 조사해봤어. 출산 기록이 있더라고. 25년 전 12월에 아들을 낳았어.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형한테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세상에. 정민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민아, 너 그때 뭔가 알고 있었어? 정우가 물었어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는. 잠시 멈칫했죠. 근데 형, 그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있었어. 뭔데? 아버지가 그때 몇 번 낯선 사람들이랑 만났거든. 양복 입은 사람들. 나한테는 사업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정민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정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아버지가 뭔가 숨기신 것 같다는 느낌. 정민이 형을 바라봤어요. 형,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응, 근데 치매가 심해서 제대로 대화가 안 돼. 그냥 미안해하고 순영이 얘기만 반복하시더라. 그런 말을 하셨어?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뭔가를 알고 계신 거잖아. 그런 것 같아.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아,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뭔가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유품? 응, 서류나 문서 같은 거. 정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형, 아버지 서재에 금고 있었잖아. 금고?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열어본 적 없어.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 금고 아직 있어? 응, 본가에 그대로 있을 거야.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 금고.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민아, 그 금고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한테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모르고 살았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어. 식당을 나오며 정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죠. 25년 전의 진실, 아버지가 숨긴 것,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2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버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였어요. 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며 생각했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금고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요. 정우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정우는 아침 일찍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금고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도연을 보고 싶었죠.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 청년이 신경 쓰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 경매를 마친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생선 비린내와 국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익숙해진 길을 따라 걸었어요. 원조 시장 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켜주세요. 비켜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순영이었습니다. 정우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죠. 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순영이 아들을 안고 흔들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렀어요? 누군가 외쳤어요. 불렀어. 곧 온대. 정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도연의 창백한 얼굴, 순영의 절규.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도연아, 눈 떠. 엄마야. 순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뺨을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반응이 없었어요.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도연을 들것에 실었죠. 순영이 따라 올라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어머니예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 청년 요즘 너무 무리했어.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시장 상인 같았죠. 새벽에 여기서 일하고 낮에 배달하고 밤에 편의점 가고 언제 자는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러게 젊다고 몸을 그렇게 굴리면 안 되는데. 정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삼중 알바, 하루 서너 시간 수면, 2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무릎도 제대로 치료 안 했다고 했죠.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차를 향해 뛰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영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 만에 제대로 보는 순영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옆모습만 봤었죠. 지금은 뒷모습이지만 그 굽은 어깨, 가늘어진 팔이 눈에 들어왔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저 사람을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도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순영아.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죠. 왜 여기 있어? 우연히. 국밥집 앞을 지나다가 봤어. 도연이 쓰러지는 거. 도연이를 알아? 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을 알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박도연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예요. 순영이 다가갔습니다. 정우도 모르게 따라갔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거기다 예전에 다친 무릎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감염이 퍼졌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에요. 폐혈증이요? 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감염된 부위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수술 중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분 혈액형이 특이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RH-B형이에요. 네, 희귀 혈액형이죠. 지금 혈액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수술 중 출혈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직접 수혈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이에요. RH고요. 그럼 안 되겠네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버지라든가. 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 순간 정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요. 순영과 의사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저 혈액형이 RH-B형입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RH-B형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인데. 네, 확실합니다. 정우가 순영을 바라봤어요. 순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혈하겠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정우, 너. 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분은 누구신지 의사가 물었어요.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죠.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 청년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순영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죠. 순영아,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도연이 수술이 먼저야. 정우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혈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혈액형이 같으니까 수혈은 문제 없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은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가 의사를 따라갔어요. 순영이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체열실에서 정우는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죠. 정우는 그 피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피가 도연에게 들어갈 거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였죠. 그게 고작 피 한 봉지라는 게 서글펐어요. 25년 동안 줬어야 할 것들. 사랑, 관심, 보호, 돈, 시간. 그 모든 걸 주지 못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말만 믿고 편하게 살았죠. 체열이 끝났어요. 정우는 체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순영이 서 있었죠. 순영아, 설명해. 순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이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는 순영 앞에 섰습니다. 25년 만의 대화였죠. 며칠 전에 우연히 국밥집에 갔어. 거기서 너를 봤고 도연이도 봤어. 그래서 도연이가 나랑 너무 닮았어.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 근데 볼수록 확신이 들더라. 순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조사를 해봤어.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12월에 내가 출산한 기록이 있더라. 남자아이였고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낙태 비용 받고 떠났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바보같이. 그래서 안 찾아온 거야? 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찾아봤어야 했어. 확인했어야 했어. 근데 나는 그냥 아버지 말을 믿었어. 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동안 나는 뭘 했는지 알아? 임신한 채로 쫓겨났어. 찜질방에서 잤어. 무료 진료소에서 아이를 낳았어. 혼자서.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3달 뒤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고? 몰랐어? 순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모르겠지. 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고, 협박을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순영아, 그게.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 수술이나 잘 되게 해줘. 그게 먼저야. 순영이 돌아서서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 협박을 했다. 순영의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것, 어머니가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던 이유.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금고 안에 뭔가 있을 거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도 가슴을 쓸어내렸죠. 감염된 부위는 제거했고 수혈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당분간 입원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영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환자분 깨어나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면 연락드릴게요. 의사가 물러갔습니다. 복도에 순영과 정우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수혈하겠다고 한 거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고? 순영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피를 주는 게 당연해? 도연이가 내 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혈액형도 같고 생년월일도 맞고 얼굴도 닮았어. 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뭐가? 도연이 아빠 너야.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 없었어. 25년 전에도 그 후에도. 도연이 아빠는 너밖에 없어.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키웠어. 아빠가 누군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어. 아빠는 없어라고.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어. 왜? 말해서 뭐해? 찾아올 것도 아닌데.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영아. 됐어. 순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25년은 돌아오지 않아. 알아, 그래도. 도연이한테 말할 거야? 순영이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야지, 숨길 수 없잖아. 도연이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의 아빠 얘기 나오면 항상 화냈어. 아빠 따위 필요 없어라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자랐으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깨어나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순영이 말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충격받을 테니까. 내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만나. 알겠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확히 뭘 했어?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은 말하기 싫어. 알아야 해, 아버지가 뭘 했는지. 나중에. 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 깨어나고 상태 안정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순영이 지쳐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25년간 쌓인 피로, 아들이 쓰러진 충격, 갑자기 나타난 과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죠. 병원비는 내가 낼게. 정우가 말했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다 부담할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25년치를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됐어. 순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도연이 깨어나는 거 보고 생각할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순영이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 만에 재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수술대에 누워 있고 자신의 피가 그 아들에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정우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오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도연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순영과 다시 만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가 뭘 알고 있는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순영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금고 열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방법 찾았어. 내일 본가에서 만나자.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정우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알 수 없었죠. 정우는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아버지가 숨긴 죄를. 다음 날 오후 정우는 본가를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은 집이었죠. 정우는 결혼 후 따로 나갔지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사셨어요.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만 가끔 와서 청소를 했죠. 정우는 몇 년 만에 이 집에 발을 들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커튼이 쳐진 거실은 어두웠어요. 정우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죠.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형? 뒤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현관으로 들어왔죠. 왔어? 응, 금고 열 수 있는 사람 데려왔어. 정민 뒤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금고 전문업체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정민이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어요.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큰 책상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였죠. 정우는 어릴 때 이 서재가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금고는 저기 있어요. 정민이 책장 뒤를 가리켰습니다. 책장을 밀자 벽에 붙박이 금고가 나타났어요. 오래된 다이얼식 금고였죠. 열어주세요. 금고 기사가 장비를 꺼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됐습니다. 고마워요. 나가봐 주세요. 정민이 기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서재에 형제만 남았어요. 정우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두려웠지만 알아야 했죠.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있었고 금괴도 몇 개 보였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순영 건.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죠. 첫 번째 서류, 영수증이었습니다. 2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5천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은 김철수. 항목에는 특수 업무 대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특수 업무 대행.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우는 알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서류,
녹취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영수증과 비슷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녹취 내용. 남자 A, 박순영이라는 여자 맞지? 남자 B, 네, 맞습니다. 남자 A, 회장님 지시야. 이 여자한테 가서 말해.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자 B, 알겠습니다. 남자 A, 그리고 이거. 여기 서명 받아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남자 B, 합의서요? 남자 A, 응. 아이 지우고 돈 받고 떠난다는 내용이야. 서명 못 받으면 내가 책임져. 남자 B, 네, 알겠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합의서, 서명 받아오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고.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고용해서 순영을 협박한 거였어요. 세 번째 서류.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박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어요. 서명을 받지 못한 거였죠.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서명 거부, 물리적 위협 후 퇴거 완료. 물리적 위협. 정우는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물리적 위협이 뭘 의미하는지. 네 번째 서류. 또 다른 영수증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서울시 서림구청 주민센터 담당자. 금액은 200만 원. 항목에는 행정처리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 문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낙태 확인서. 박순영이 낙태를 했다는 허위 서류였습니다. 병원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날짜는 실제 출산일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민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형, 이거 아버지가 다 조작한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영이한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고 위협해서 쫓아냈어. 그리고 나한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어. 이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서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였어요. 직접 쓴 글씨였죠. 한태준 메모. 정우 일 처리 완료. 박순영은 지방으로 쫓아냈다.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낙태한 것으로 처리했다. 정우에게는 돈 받고 떠났다고 말해둔다. 추후 문제될 시 추가 조치 예정. 정우가 어리석게도 저런 연예계에 빠져서 집안을 망신시킬 뻔했다. 이번 일로 정신 차리겠지. 며느리는 내가 직접 골라주마. 정우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형? 정민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임신한 여자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냈어요. 자신의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고 거짓말을 했죠. 25년 동안 정우는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손자가 될 아이를 없애려 했던 사람. 며느리가 될 여자를 협박으로 쫓아낸 사람. 아들에게 25년간 거짓말을 한 사람. 형, 정신 차려. 정민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봐야 해. 어머니.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가자.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우와 정민은 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오늘은 상태가 좀 좋으세요라고 말했죠.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다가갔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 정민, 오늘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정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명자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흐릿한 눈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느껴졌죠.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영이한테요. 명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순영이, 어머니, 저 알아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명자의 눈이 그 봉투를 봤어요. 그 봉투, 아버지 금고에서 찾았어요. 영수증, 녹취록, 합의서, 허위 서류, 다 있었어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계셨죠? 어머니도.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죠. 순영이를 데려왔어, 집으로.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어. 고함 소리, 우는 소리. 내가 가봤더니 명자가 얼굴을 감쌌어요. 내 아버지가 순영이한테 소리 지르고 있었어. 꺼져.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면서. 무서운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 양복 입은 남자들이. 정우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순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 정우 씨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어.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어. 어머니,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명자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죠.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입 다물어. 이건 정우를 위한 거야. 저런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 그래서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시켜서 순영이를 끌어냈어. 돈 봉투를 던지면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안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순영이가 돈 안 받겠다고 정우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명자가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입 닥치고 꺼져라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들이 순영이를 끌고 나갔어. 나는 그냥 서 있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며칠 뒤에 아버지가 너한테 말했어. 그 애는 낙태 비용 받고 떠났다고. 나도 옆에서 들었어.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 왜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웠어. 아버지한테 대들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집안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를 위해서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아이 엄마를 협박하고 쫓아낸 게 저를 위한 거예요? 정우야. 저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동안, 순영이가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만 믿었어요.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우야. 미안하다고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이에요. 제 아들은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순영이는 25년 동안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미안해로 그게 돌아와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늙고 병든 여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믿어버렸을까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저 이제 가볼게요. 순영이한테 가야 해요. 도연이한테도 말해야 하고요. 정우야,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저도 아직 제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요. 정민이 형의 뒤를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정민이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도 충격이야. 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을 줄은 몰랐어. 엄격하시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형제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형, 이제 어떡할 거야? 순영이한테 사과해야지. 도연이한테도.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을 다 말해줄 거야. 숨기지 않고 받아들여줄까? 모르겠어.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사과한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말해야 해? 응.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 숨기지 않는 거. 아버지처럼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않는 거. 정민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정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순영과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죠. 진실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사반세기의 죄를. 차가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정우는 생각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25년의 세월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숨기고 도망가는 건 아버지가 한 짓이었으니까요. 정우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늦었어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정우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무거웠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요. 도연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순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들어가도 될까?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피가 제 몸에 들어왔다고요. 응, 맞아. 정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다른 감정도요. 왜 그랬어요? 뭘? 수열이요. 저한테 왜 피를 줬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25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미안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진실을 말하러 왔어.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25년 전에 한 짓들이야. 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사람 고용 영수증, 협박 녹취록, 서명 안 된 합의서, 낙태 허위 서류. 전부 내 아버지가 만든 거야.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순영도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걸 어디서 찾았어? 아버지 금고에 있었어. 25년 동안 숨겨두고 있었더라. 정우가 순영을 바라봤어요. 오늘 어머니한테도 가봤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던가요? 다 봤대.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너를 끌어내는 거. 근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대.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순영아. 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순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찾아왔을 거야, 당연히. 정말? 순영의 눈이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말을 거스르고 집안을 등지고 정말 그랬을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의 자신이 정말 그랬을지. 25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란 자신이 과연 모든 걸 버리고 순영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어.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아. 정우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우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고 싶어. 다르게요? 응, 25년은 돌이킬 수 없어. 그건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잖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선 내 어머니 치료비 내가 다 부담할게. 그리고 내 학자금 대출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25년을 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돈으로 해결할 생각 없어. 그건 내가 원하지도 않겠지. 당연하죠.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이 살았으니까. 알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줄 수 있을까?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것만이라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엄마는 25년 동안 이 사람을 원망했어. 찾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속은 거였어. 아버지한테. 우리만 피해자가 아니었어. 엄마,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순영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원망만 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엄마가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알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용서해. 아직 모르겠어. 순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들어볼 마음은 생겼어.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치료비. 응? 그것만 받을게요. 엄마는 진짜 아파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니까. 정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어요. 학자금 대출은 제가 갚을게요. 제 힘으로. 알겠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도연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아직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해. 근데 도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은 가끔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셋이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니까. 뭐가?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상상만 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왜 안 찾아올까? 엄마한테 물어봐도 말 안 해주셔서. 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직접 보고 싶어요. 시간 들여서.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서툴고 어색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순영은 퇴원 후 요양 중이었습니다. 정우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쉬고 있었죠. 국밥집 일은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연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중 알바는 그만두고 하나만 했죠. 낮에 배달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늦었지만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셋이서 밥을 먹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침묵이 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죠. 아버지는 어릴 때 뭘 좋아했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셋이서 삼겹살을 먹다가요. 나, 야구 좋아했어. 야구요? 응,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어. 근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만뒀지. 할아버지가요? 도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공부나 하라고, 운동은 쓸데없다고.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아버지 말이면 다 맞는 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변한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는 것 같은. 저도 야구 좋아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진짜? 네, 텔레비전으로만 봤지만. 그럼 다음에 같이 야구장 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순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세월 동안 놓친 것들,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주지 못한 사랑. 그건 영원히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비록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정우는 믿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요. 25년을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이라는 시간 참 길죠.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 숨겨진 진실, 그리고 뒤늦게 시작된 만남.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다가가려는 노력. 그게 가족의 시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풀지 못한 오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